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품에 안고 내 아이라 믿으며 입맞춤을 건넨 순간이 사실은 거짓의 끝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 남편이 아내의 출산 이후 맞이한 끔찍한 진실,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복수를 준비하는 남자의 분노와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고급 병원, 낯선 남자의 등장, 그리고 0%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수극의 모든 전말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모든 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칠 수도 있었던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빠가 된다는 나의 순수한 기쁨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작은 아기 양말 한 켤레에 의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기적 같은 임신 소식을 들은 후 나의 세상은 온통 서연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6년간의 지옥, 갔던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시험관 시술 실패 후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하던 그녀의 모습, 병원비를 위해 마지막 남은 적금 통장을 해지하던 날의 무력감, 그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매일 아침 나는 서연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가, 아파야. 오늘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잘 있어야 한다. 서연은 그런 나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그 미소 하나면 충분했다. 나는 기꺼이 그녀와 아이의 노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아기 방을 꾸밀 생각에 들떠 매일 밤 인테리어 잡지를 지적였다. 벽지는 어떤 색으로 할지, 아기 침대는 어디에 놓을지 서연과 함께 상상하는 미래는 너무나도 달콤했다.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인터넷을 지져가며 입덧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요리했고, 밤에는 쥐가 나는 다리를 주물러 주느라 잠을 설치기에 일쑤였다. 그래도 행복했다. 정말 6년 동안 잊고 살았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완벽한 행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식탁 위에 자그마한 선물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 정성스럽게 묶인 리본. 이게 뭐야? 누가 보냈어? 내가 묻자 거실에서 과일을 먹던 서연이 내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다. 그녀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 그거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선물이라고 줬어. 그녀는 상자를 재빨리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다. 너무나도 빠른,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그녀의 행동의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임신해서 예민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왠지 모를 찝찝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나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서연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아기 양말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양말이 좀 이상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에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장인의 솜씨인 양 정교했다. 그리고 발목 부분에는 우리 부부나 주변 친구들의 경제 수준으로는 쉽게 살 수 없는 누가 봐도 명품인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게 그냥 친구가 준 선물이라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브랜드를 검색해 보았다. 화면에 뜬 가격을 본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아기 양말 한 켤레에 수십만 원. 대체 어떤 친구가 이렇게 비싼 선물을, 그것도 아무런 말도 없이 줄 수 있단 말인가? 의심은 그렇게 작은 씨앗처럼 마음 한구석에 뿌려졌다. 며칠 후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사건이 터졌다. 서연의 다음 산부인과 검진 일정을 잡기 위해 스마트폰 캘린더를 열었다. 병원에서 알려준 예상 임신일을 기준으로 역산해보니 수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그 주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달력에 선명하게 표시된 일주일. 화면 속 제주도 출장이라는 내 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제주도로 출장을 가 있었다. 집에는 아예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날짜를 잘못 계산한 거겠지? 아니면 의사가 알려준 예산일이 틀렸거나 서연이의 배란일이 불규칙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 분명 그럴 거야. 나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6년 만에 찾아온 기적이다. 이런 기적에 대고 의심 따위를 품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검은 연기처럼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회사 출장 기록 시스템에 접속해 보았다. 로그인하고 내 이름을 검색하고 날짜를 확인했다. 비행기 티켓 예매 내역, 호텔 숙박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기록이 내가 그 주 내내 제주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아내를 온전히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의심은 바이러스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때부터 차은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는 잠시 화장실을 갈 때조차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잠금 패턴이 생겼고 내가 옆에 다가가기만 해도 화면을 급하게 뒤집거나 다른 앱으로 전환했다. 마치 내가 봐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한 번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가 그녀가 휴대폰을 보며 혼자 소리 없이 웃는 것을 보았다. 내가 뭐야? 뭐 재밌는 거 있어? 하고 화면을 들여다보려 하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나를 쏘아붙였다. 아, 왜 이래? 그냥 친구랑 얘기하는 거야. 그 싸늘한 눈빛과 나의 선 목소리는 내가 알던 사은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잦아진 비밀 통화. 그녀는 내가 없는 틈을 타 베란다에 나가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통화를 했다. 누구랑 통화하냐고 물으면 항상 응. 그냥 친구 혹은 엄마라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예전의 사연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우리의 행복해야 할 신혼집은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차갑고 어색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제주도 출장 날짜와 의사가 말한 임신 가능 주기를 계산하고 있었다. 날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리 계산하고 또 계산해봐도 시간은 절대로 겹치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우연히 찾아왔다. 늦은 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던 중이었다. 집안은 숨 막힐 듯이 조용했고 냉장고의 낮은 소음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때 안방에서 서연의 잠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문에 귀를 기울였다. 걱정하지 마. 모든 건 다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전혀 의심 안 해.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좀 있어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그 사람이라니, 의심이라니, 계획대로라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는 사이 방문이 벌컥 열리고 서연이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문 앞에 유령처럼 서 있는 나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한 그녀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내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읽었을까.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를 감싼 정적은
어떤 고함이나 격렬한 싸움보다도 더 지독하고 무서웠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한 남편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짐승이었고 내 삶을 망가뜨린 진실을 찾아 헤매는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거짓말을 바로 들춰내지 않기로 했다. 덫에 스스로 걸려들게 만들리라. 그녀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아내는 자신의 비밀을 그저 숨기기만 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비밀을 통째로 불태워버렸다. 그날의 대치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서연은 내 눈치를 살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려 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가면처럼 어색했고 그 가면 뒤에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연극에 기꺼이 관객이 되어주었다. 똑같이 웃고 똑같이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다. 하지만 내 모든 신경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향해 있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도 않던 서재를 서연이 부쩍 자주 들락거렸다. 책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뒤지는 등 무언가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그녀의 서재 책장에는 우리가 연애 시절부터 써왔던 낡은 일기장들이 꽂혀 있었다. 우리의 모든 추억과 역사가 담긴 소중한 물건들이었다. 어느 쌀쌀한 저녁이었다. 집안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다. 나는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집 안을 어슬렁거렸다. 냄새는 거실 벽난로에서 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깨끗했던 벽난로 안에 검은 재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다음날 서연이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나는 차가운 벽난로 앞으로 다가갔다. 고무장갑을 끼고 범죄 현장을 감식하는 형사처럼 조심스럽게 재를 샅샅이 뒤졌다. 대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타버렸지만 잿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타다 남은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심장이 잊힌 듯이 뛰었다.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자 불길이 미처 삼키지 못한 희미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서연의 것이 분명한 그 필체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제주에서의 밤은 정말 꿈만 같았다. 제주, 또 제주였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나 나의 예민함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내 의심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녀의 태블릿이었다. 서연이 임신한 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서재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그것. 휴대폰은 24시간 감시 체제에 들어가 있었으니 태블릿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그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재로 들어갔다. 방문을 잠그고 서랍을 열어 태블릿을 꺼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섬뜩하게 전해졌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잠금 화면이 나를 맞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비밀번호가 뭘까? 그녀의 생일, 우리의 결혼기념일, 내가 아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봤지만 태블릿은 차가운 경고 메시지만 셔터내릴 뿐이었다. 실패, 또 실패.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에 손에 땀이 찼다. 포기해야 하나. 바로 그때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었다. 몇 년 전 우리가 오랫동안 키우다 무지 개다리를 건넌 강아지 보미. 보미가 세상을 떠난 날, 서연은 며칠을 울며 슬퍼했다. 그러면서 무심코 이런 말을 했었다. 우리 봄이 10월 15일에 태어났는데 생일도 못 챙겨주고 보냈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4개의 알파벳과 4개의 숫자를 눌렀다. T, O, M, I, 2, 0, 2, 5. 찰칵.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나는 우선 메신저 앱부터 확인했다. 하지만 대화 목록은 깨끗했다.
이미 다 지워버린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오해한 건가? 짧은 순간 희망과도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사진첩을 열었다. 카메라 롤에는 우리 부부의 평범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던 내 손가락은 화면 한쪽 구석에 있는 낯선 구름 모양 아이콘이 붙어있는 폴더 앞에서 멈췄다. 자동 동기화된 앨범.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 폴더를 눌렀다. 화면 가득 펼쳐진 사진들. 그 속에는 내가 모르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다. 낯선 남자와 함께였다. 활짝 웃는 서연의 얼굴. 내가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표정이었다. 사진의 배경은 너무나도 익숙한 제주의 푸른 바다와 유채꽃 밭이었다. 그 남자 진혁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마치 세상에 단둘만 있는 연인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십 장의 사진을 넉나간 사람처럼 넘기던 내 손가락은 마지막 사진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사진 속에서 준혁은 서연의 뒤에 서서 그녀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두 손은 이제 막 불러오기 시작한 듯한 서연의 배 위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생명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잔인한 기록이었다. 나는 태블릿을 들고 있는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화면을 볼 수가 없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차가운 공허함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내 심장 소리만이 귀를 때렸다. 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참 후 나는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랍에서 몰래 사둔 작은 USB를 꺼내 태블릿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사진들을 모두 USB로 옮겼다. 모든 파일을 남김없이. 그런 다음 태블릿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가져다 놓고 서랍을 닫았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침실로 돌아가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다. 웃음기도 온기도 사라진 차가운 가면을 쓴 남자. 그래, 심자는 이미 그날 밤 죽었다. 지금부터 나는 배우가 되어야만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완벽한 배우가 되었다. 내 아내가 연출하는 이 지독한 연극의 주연 배우는 바로 나였다.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이미 차갑게 죽어버렸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이 모든 거짓의 끝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의 복수극은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일찍 들어가고 싶다고 말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 서연은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산후조리원에 좀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 무섭고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싶어서.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연약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예전의 나였다면 당장 그녀를 끌어안고 괜찮을 거라고 내가 옆에 있겠다고 말했겠지.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당신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어쩌지? 나는 마치 정말 곤란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하필 그때 급한 해외 출장이 잡혔는데 정말 미안해서 어쩌지. 혼자 가게 해서. 가서 몸조리 잘하고 있어. 내가 돌아오자마자 바로 달려갈게. 내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빛에 아주 찰나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그 표정을 감추며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척했다. 정말? 괜찮아, 여보. 일도 중요한데 나 혼자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더 완벽하게 그녀를 속였다. 그래도 마음이 안 좋네. 미안해, 정말.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거짓말을 하며 이별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내가 파놓은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첫걸음일 뿐이었다. 서연이 커다란 가방을 끌고 택시를 타고 떠나는 날, 나는 일부러 더 애틋한 표정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그녀가 탄 택시가 골목을 완전히 벗어나자마자 내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집안은 텅 비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다. 나는 곧바로 전날 밤 인터넷에서 찾아둔 흥신소에 연락했다. 며칠 후 나는 약속 장소인 허름한 카페에서 사설 탐정을 만났다. 중년의 남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내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까? 나는 말없이 사연과 준혁의 사진,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정보를 담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아내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요. 진실을 돈으로 사는 기분은 씁쓸했지만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탐정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내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첫 번째 보고는 문자로 왔다. 의뢰인께서 알려주신 산후조리원에는 입소 기록이 없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다. 역시나. 두 번째 보고는 이틀 뒤 전화로 왔다. 사모님, 강남에 있는 한 고급 개인 병원에서 출산하셨습니다. 어제요. 아들입니다. 보호자는요? 보호자 정보란에 이준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출산 과정 내내 곁을 지켰고 병원비 전액도 이준혁 명의의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준혁, 그 이름이 귀에 박히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체념했다. 탐정은 계속해서 보고를 이어갔다. 서연이 현재 입원해 있는 곳은 그녀가 내게 말했던 곳이 아닌 폐원지로만 운영되는 최고급 산후조리원이었고 그곳의 VIP룸 비용 역시 준혁이 모두 지불했다고 했다. 그들은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둘만의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텅 빈 아기방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때 거실 소파 구석에서 잊고 있던 진동이 울렸다. 서연이 잃어버렸다고 말했던 바로 그 휴대폰이었다. 이사를 대비해 소파를 옮기다가 우연히 발견해 충전해 둔 것이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아주 경쾌하고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의 목소리였다. 자기야, 나야. 계획대로 다 잘 되고 있지? 우리 아들은 잘 있고 나는 여전히 숨을 죽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의 준혁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목소리가 조금 굳어졌다. 서연아, 거기 누구야?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다. 목소리까지. 덫은 완성되었고 이제 주인공이 돌아올 일만 남았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났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여유이다. 마침내 서연에게서 새로운 번호로 연락이 왔다.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밝고 명랑했다. 여보, 나 내일 민우 데리고 집에 가.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정신이 하나도 없고 휴대폰도 잃어버려서 나는 그녀의 서투른 거짓말에 역겨움을 느끼며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생했어. 어서 와. 보고 싶다. 다음 날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 민우예요.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나는 천천히 아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하고 좋은 냄새가 났다. 나는 아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내 눈을 닮았나? 내 코를 닮았나? 하지만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그 작은 얼굴 어디에서도 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핏줄이라는 강렬한 끌림 대신 낯선 타인을 마주한 듯한 이질감만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연극에 만족하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향해 똑같이 미소 지어 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나는 아기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안녕, 민우야. 마파야. 우리 민씨 가문에 온 걸 환영한다. 내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은 재처럼 쓰고 차가웠다. 이제 이 길고 지독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넘길 시간이었다. 나는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을 내 손으로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시작은 아주 간단했다. 진실의 값은 비쌌지만 그것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머리카락 한 올이면 충분했다. 서연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나는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민우의 머리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여보를 뽑았다. 곤히 잠든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리고 내 머리카락 여보를 뽑는 것은 더 쉬운 일이었다. 모든 감정이 마비된 나는 그저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다음 날 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몰래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갔다. 차갑고 정적인 공간, 하얀 가운을 입은 직원은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내가 내민 작은 샘플 봉투들을 접수했다. 그 모든 과정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집에서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를 연기했다. 서연의 건강을 챙기고 밤에는 아기를 돌봤다. 서연은 내 완벽한 연기에 속아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가끔 불안한 눈빛으로 내 눈치를 살피기도 했지만 내가 평소처럼 그녀를 대하자 이내 안심하고는 했다. 그녀가 안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더 죽어갔다. 일주일 후 마침내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나는 퇴근길에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하얀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나는 집에 가지 않고 근처 한적한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봉투를 뜯었다. 여러 장의 서류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단 한 줄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확인했다. 친자관계 확률 0%. 0%. 그 차가운 숫자가 내 눈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0. 아무것도 없다는 뜻.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머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지면서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지독한 연극에 커튼을 내리는 일뿐이었다. 나는 차 안에서 서연이 잃어버렸다고 했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이준혁 씨? 저 민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내 목소리에서 모든 감정을 지우고 가장 차분하고 냉정한 톤으로 말을 이었다. 오늘 저녁 7시 저희 집으로 오시죠.
당신 아들을 만나러 오세요. 나는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은 서연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나야.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 수화기 너머의 서연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줄 아는 듯 글뜬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그 순진한 목소리가 역겨웠다. 그날 저녁 7시 모든 배우가 무대 위에 모였다. 서연은 기대에 찬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기는 요람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커피 테이블 위로 하얀 서류 봉투를 밀었다. 이게 내가 준비한 서프라이즈야.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다. 커다랗게 뜨고 있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언가 말을 하려 입을 떼는 순간 딩동,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잔뜩 긴장한 얼굴의 준혁이 서 있었다. 나는 내 생애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아, 준혁 씨.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지금 당신의 아들 이름을 뭘로 지을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 다리에 매달렸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제발. 그녀의 눈물과 애원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상황을 파악한 준혁은 처음에 불안한 기색을 지우고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나를 밀치고 아기 요람으로 다가가려 했다. 그래, 내 아들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민우를 키워. 당신은 자격 없어. 내 아들 내놔. 그의 적반하장에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그들의 울음소리와 고함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서재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작은 검은색 USB와 탐정이 보내온 두툼한 보고서 파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전자 검사 결과지 옆에 마치 전시하듯 나란히 놓았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내 나지막한 목소리에 울부짖던 사연과 고함치던 준혁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물들로 향했다. USB 안에는 그들의 역겨운 제주도 여행 사진들이, 보고서에는 경원 기록과 산후조리원 결제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 서명은 이미 끝내 있었다. 당신들의 추악한 연극, 그리고 나의 복수극.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나는 서연에게 이혼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당신을 위한 내 마지막 선물이야. 그리고 준혁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이제 5만 원 대신 창백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과는 법정에서 보지.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다. 두 사람의 절망적인 비명과 울음소리가 든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 깊숙이 들어왔다. 비로소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법정에서의 모든 싸움에서 이겼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승리는 무너진 폐허 속에서 마침내 나 자신을 되찾았을 때 찾아왔다. 길고 지루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변호사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서연과 준혁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이 나던 날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의 주문을 들었다. 아이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그 한 문장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민우라는 이름은 내 가족 관계 등록부에서 깨끗하게 지워졌다. 내 아들이었던 아이는 법적으로 완벽한 남이 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상간남 소송에서도 나는 승소했고 진혁은 내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적인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러나 통장에 찍힌 위자료 숫자는 내 마음에 난 상처를 조금도 메워주지 못했다. 돈으로는 배신감을 씻어낼 수도 잃어버린 인연의 사유를 되돌릴 수도 없었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나는 가장 먼저 그 집을 팔았다. 서연과의 행복한 기억과 그보다 더 지독한 거짓의 기억이 겹겹이 쌓인 크고 비극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연극 세트장 같은 그 집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았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나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위해 꾸며 놓았던 방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한때 나의 희망이었던 아기 침대, 내가 직접 조립했던 장난감들, 서연과 함께 고른 작은 옷가지들,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그 상자들을 모두 보육원으로 가져갔다. 그 물건들이 부디 다른 아이들에게는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내 안에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고 한동안은 텅 빈 공간 속에서 일용처럼 살았다. 퇴근 후 돌아온 텅 빈 집의 적막함이 버거웠고 밤마다 악몽이 시달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텅 빈 공간을 나 자신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혼자 여행을 떠났고 잊고 지냈던 옛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는 동안 멀어졌던 관계들이었다. 친구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예전처럼 나를 맞아주었다.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나는 서서히 나 자신을 되찾아갔다. 나는 깨달았다. 아이를 가져야만 완벽한 가정이 되는 것도 아이가 없는 것이 인생의 실패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삶, 내 마음의 자유와 평화였다.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까. 나는 주말을 이용해 혼자 등산을 갔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정상에 올랐을 때 시원한 바람이 내 온몸을 감쌌다. 발 아래로는 내가 사는 도시가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법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민주님과 사연님의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나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슬픔도 분노도 허무함도 아니었다. 그저 완전한 해방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한번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하늘에 조용히 맹세했다. 다시는 내 이름의 무게를, 내 삶의 가치를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겠다고, 내 성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홀로, 그러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서서